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한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마주 앉은 여야 원내대표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장해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추경 예산 시정 연설을 하고 국회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오늘 취임 후 첫 시정 연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정말로 대통령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특히 이제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2의 IMF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매년 1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긴급한 추경 처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좀 도와달라,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이 좀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고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초당적인 협조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비상 국가 상황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긴급한 추경 협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당적으로 국민의힘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민들 대부분도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중간중간 연설하면서 국민의힘을 언급하고 또 야당 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존중하기 위한 태도적인 측면은 훈련을 많이 하고 나오셨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다운 어떤 익숙함과 능숙함이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정부의 예산을 정말 많이 감액하고 예산안으로 정부 힘들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자마자 대규모 수십조의 추경을 한다는 것,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입장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권 초의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끝까지 반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여당이 이번 추경과 본회의 처리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원활하게 받아낸다면 그 이후에 국회 운영이나 지금 계속 공전하고 있는 원 구성 문제,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선임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로만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협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야당일 때 여당 보고 양보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소수 야당을 조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힘 있는 정부 여당의 독주가 아니라 협치 의지로 국민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일단 이 추경의 효과가 어떨지는 적어도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니만큼 협조하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만 그 이후 과연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조금은 진전된 입장을 같이 보인다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고개 숙이고 했던 것이 빈말이나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당에서는 일단 입장부터 기립박수가 나왔었고 또 연설하는 동안 12번의 박수갈채, 환호가 쏟아졌었는데요. 또 반대로 야당에서는 다소 무반응이라고 할까요? 좀 반응이 없었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 또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좀 아쉽게 봅니다. 좀 성숙한 그런 국민의힘, 그런 야당의 모습이 좀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 대통령이 22일 취임한 지 22일 만에 지금 국회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초당적으로 잘한 부분의 연설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또 대통령이 일일이 야당 의석을 찾아가서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본인이 참석 안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국회를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화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야당 때려잡기, 이재명 죽이기만 하면서 정치가 완전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결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 그리고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에 6개월 동안 실종됐는데 이제는 좀 정치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를 정상화하는 책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해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고요. 예. 굉장히 오늘 좋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니까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직접 본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게시를 했지 않습니까? SNS에. 저는 지금은 좀 국민의힘이 달라진 그런 모습, 계속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과거의 모습하고는 좀 확실한 선긋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국민의힘이 등을 돌린 민심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저는 뭐 영남의 자민련, 그것도 TK 자민련으로까지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어서 쑥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잖아요. 여야 의원들 반응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근데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보여준 태도를 좋게 말하면 신사적이고요. 오히려 보수 지지층에서는 너무 무기력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첫 번째 국회 방문한 대통령에게 저는 예를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에서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 로텐더에서 피켓 시위 막 했었고요. 대통령 연설 도중에 야유하거나 막 회방 놓는 경우도 많았고 대통령이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물러나라. 이런 말을 했다고 본인 페이스북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이 첫 방문하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로텐도홀에서 시위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 같은 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고성이나 야유, 회방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악수에도 다 일일이 정중하게 응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거취를 두고는 그 누구도 오늘 문제 삼지 않았죠. 다만 총리 지명자 인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한 정도라고 보면 예.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지금의 정치 전국에서 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신사적이고 부드럽지 않았나. 저는 이 이상의 뭔가를 더 바라는 게 불과 몇 달 전, 1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나왔을 때 막 소리 지르고 야유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바랄 게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앞으로 정치가 정권도 계속 바뀌고 국회의원들도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나아진 모습으로 상대 진영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오면 그게 보수 대통령이건 진보 대통령이건 서로가 최소한 고성이나 야유, 비방은 좀 삼가고 박수를 치기 힘들면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것 정도는 상대 진영에서 하는 이런 관행이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한편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는 이제 몇몇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작은 이제 짧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특히 권성동 의원하고 대화를 나눈 뒤에 권 의원의 팔을 이렇게 가볍게 툭툭 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이 이후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 김민석 총리 임명 안 된다는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 인준도 논의가 됐지만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 절차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준을 강행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인데요. 그렇게 입장을 정한 이유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각 구성이 정말 급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김민석 총리 낙마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이 안 된다면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절차를 밟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인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167석이거든요. 그러면 단독으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뭐 아무리 반대해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되는 것은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상 상황을 초래한 데는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거든요.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새 정부가 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 참고로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현장에서 한 5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문료로만 받은 것이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찬성 정해가지고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인준을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스스로 7시간 파행시키고 막을 내리게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이제 우리 장 최고위원께서 국민의힘의 모습이 민주당보다 100배, 1000배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아예 오지도 않았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와서 시정연설을 했다. 야당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검찰을 동원해서 상대당 후보를 뭐 죽이기를 나섰습니까? 아니면 야당 탄압을 나섰습니까? 이런 부분하고는 좀 비교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 의원님 말씀 주시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 불참한 건 한 번이고요. 참석했을 때 그 야유와 고성, 회방 이런 게 자료 화면으로 다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바뀌면 좀 지지자들도 요즘 점점 더 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막 큰 소리치고 거기다 야유하는 게 지지층에게는 환호를 받지만 그러지 않는 게 더 좋은 정치가 아니냐는 데는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국민의힘이 박수를 안 쳤을 뿐이지 신임 대통령에게 예의를 어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중에 언젠가 민주당이 또 야당이 되었을 때 보수 대통령이 국회 오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있는 그대로 들어주자. 이게 관항이 되면 좋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인준될 때 고액의 수임료, 뭐 자문료 등이 논란이 되었지만 적어도 출처는 해명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받은 돈이고 영수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의 경우 8억에서 6억가량의 현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고 본인이 말로만 해명하지 어떤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요즘 세대 정치인들은 뭐 6억, 8억이 아니라 600만 원, 800만 원만 출처 소명이 안 돼도 정치를 하기 힘들 정도로 빡빡한 도덕적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야당 동의 없이 인준이 가능한 다수 여당이라 해도 너무 결사옹위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청문회를 파행했다기보다는 그 바로 옆 공간에서 자정끼리 청문위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도 야당일 때는 많이 내라고 하지만 여당이 되니까 안 내는 거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가 국민들 앞에 검증받기 위해서는 청문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좀 성실하게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석 총리 지명자의 인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 인준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만 김민석 지명자가 총리로 인준된 이후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모습 그리고 본인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다시피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겸허하게 되새기면서 낮은 자세로 국정 운영하는 데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연설이 끝나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찬을 함께하면서 2+2 협상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논의가 됐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각 당 입장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본회의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지
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는 좀 어렵다. 네,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내일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일단 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원장을 예. 선출해야 되니까요. 그런 절차는 필요해 보이고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우원식 의장이 협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결국 이제 신속하게 좀 추경을 처리해 달라라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서 예결위원장 등 뭐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에는 뭐 누구나 공감하고 다만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결국 표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표결로 할 경우에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막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가 소명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명은 했어요. 그리고 자료가 제출 안 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조의금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어떻게 그 수입을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하다. 제가 봐도 국민의 눈높이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면은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은 대체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찬성이 54, 반대가 40입니다. 그래서 14%포인트가 반대보다 찬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가 60%, 잘못했다가 34%,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당이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결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탁 까놓고 말씀드려서 야당이 힘 대 힘 대결로 갔을 때는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석수가 워낙 압도적으로 밀리기 때문인데 다만 민주주의라는 게 힘이 있고 다수결에서 앞선다고 해서 무조건 다수가 소수를 힘으로 표결로 억누르기만 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국회가 운영돼 왔던 관행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당이 어떤 국민의힘에게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입장이 바뀌면 배려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국민적 동의와 신뢰 또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추경안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철학적으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첫 번째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협조하고 일단 그 이후의 결과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원 구성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이면 그냥 상임위원장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어요. 법사위 예결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독주를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부분이고 법사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야당 몫으로 달라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여야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게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는데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야당 몫으로 가져갔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되니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계속 갖고 있겠다라는 건 지금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니 이런 게 그냥 용인이 될지 몰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독주하는 모습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공허한 메아리 같기는 합니다만 예.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절제하고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돕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한길 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25일에 하루 만 18세 이상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장 의원님 이번 인사는 적합하다 보실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 이해 충돌 우려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의사를 철회했다고 하고요. 그분이 되는 것보다는 나머지 두 분이 낫죠. 그리고 경력으로 봐도 기존의 과거 헌재 재판관 중에서는 대법관이라던가 또는 고법의 부장판사 등을 거치지 못한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임명된 두 분의 어떤 이 법학자이자 법관으로서의 경력 자체는 흠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 판사 중에서 10%가 채 안 되는 특정 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법관들이 헌재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에 대한 부분만 짧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분류를 좀 두 분 다 진보로 분류하는데 언론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 그리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도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념 지향을 보면은 진보가 3명, 그리고 보수가 2명, 중도가 4명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뭐 자신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로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파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액 전원 일치로 탄핵하고 또 파면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